자, 안녕하십니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경찰학 종론을 함께 공부할 경찰법학과 김은기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의를 담당한 저의 간단한 소개 이후에 개편되는 채용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께 2022년도부터 개편되는 채용 시험을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경찰학 개론 시간, 그러니까 1학년 경찰학 개론을 듣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어 1학년 경찰학 개론 시간에는 제가 이 개편안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는데, 어쨌든 2학년 학생들 중에도 2022년도 이후에 시험을 본격적으로 치를 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은기이고요. 연구실은 배제 21세기관 P443-1층 4층이죠. 4층에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은 보시는 바와 같고 상담 시간은 수업 시간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이 전화번호를 제가 연구실 전화번호를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찾아오면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3월 1일부로 우리 배재대학교 경찰법학과로 오게 되었고요. 이전에는 나사렛대학교, 천안에 있는 나사렛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 2차 경찰 채용시험에 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참가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학회 활동은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 및 수험 과목 소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2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면 아마도 지금 오늘 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경찰 채용시험, 경찰 입직을 꿈꾸는 친구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마 이런 그 응시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면허 일종 보통 이상이 있어야 하죠. 뭐 대형면허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이죠. 가산점. 일종 보통이 있거나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여야만 응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령은 일반 순경의 경우 8세 이상 40세 이하. 간부보생은 이 경위계급으로 입직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순경 경우에는 그렇죠. 순경 계급으로 입직하는 것이고요. 간부보생의 경우에는 연령 하한선이 조금 더 높죠. 21세로 조금 더 높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요걸 이제 뭐 보통 일반적으로 순경 공채라고 하고요. 요걸 특채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특채가 아니라 경채죠. 경찰행정 경력 경쟁 채용이라고 합니다. 이 경채 시험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테죠. 아마도 경채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세 이상 40세 이하이고요.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2년제는 졸업이죠. 2년제 이상은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졸업이 4년제 대학, 우리 같은 4년제 대학에서는 졸업이 요건은 아니에요. 그렇죠? 졸업이 요건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우리 학과의 과목들은 대부분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이죠. 45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 경찰행정학과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뭐 전의경 특채가 있긴 한데 전의경 제도가 지금 이제 없어지고 있죠. 없어졌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전의경 특채는 이제 앞으로 의미가 없다. 물론 뭐 과거에 전의경으로 뭐 졸업한 친구들, 졸업이 아니죠. 복무를 마쳤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요 기준에 맞다면 가능할 수도
없겠죠. 전위경 제도가 이제는 사라졌다. 자, 그다음 2022년도부터 변화되는 내용이, 자, 영어 한국사의 경우에는 둘 다 어떤 식으로 한다? 검정제로 실시를 한다. 검정제. 예전에는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영어 한국사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찰 할 것 없이 550점 이상. 기준점이 550점 이상. 유효기간은 3년이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행정, 경채는 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죠. 순경, 공채나 경찰 간부보생 시험의 경우에 각각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 뭐 4급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찰 채용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2022년도부터는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 면허, 그리고 영어 550, 토익 550 이상, 뭐 다른 토플, 탭스, 지텔, 플렉스, 토셀 등은 각각 기준 점수가 다르겠죠.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이겠죠. 순경 시험을 볼 경우에는. 그렇죠? 그리고 경찰 행정 경채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그리고 간부보생 관련해서는 수업 시간에 또 따로 한번 제가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용 시험 과목은 변경이 어떻게 되느냐? 순경 공채의 경우에 경찰학, 형사법, 헌법 이렇게 수험 과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그리고 경찰행정 경채 같은 경우에는 헌법 대신에 범죄학이 들어가죠. 범죄학이 들어가고요. 이 형사법은 기존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소송법을 합쳐서 형사법으로 시험을 치르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0문항씩이고요. 경찰학, 형사법이 40문항, 헌법이 아마 20문항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간부보생 같은 경우에도 경찰학, 형사법은 공통으로 들어가죠. 경찰행정, 경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리고 간후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간호부 이야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그 간부보 시험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과거에 지금 현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서술형을 많이 어려워해가지고 도전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2022년도부터는 서술형이 사라지게 되죠. 다 객관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있고 나는 남들보다 최소한 5년 이상 빨리 나가고 싶다, 간부로 시작하고 싶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과목 내 출제 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찰학은 이거 뭐 경찰학 개론에서 제가 사용하는 교재의 범위인데요. 우리가 경찰학 총론 시간에 보통 이걸 진도를 하게 될 텐데 총론이 요 범위를 말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1장부터 6장의 범위. 그리고 경찰학 강론이 보통 7장부터 제 14장까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경찰학 강론이라고 하는데 총론 강론으로 나누어서 보면 요 분야별 경찰 활동 15% 내외를 제외하고는 다 뭐다? 총론에 해당하는 범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경찰학 총론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이 경찰학의 출제 범위에서 몇 프로다? 85%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찰학의 학문적 기초에서 30% 내외, 그리고 한국 경찰의 역사와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이 둘을 합쳐서 제가 임의로 비교 경찰 제도사라고 붙였는데 여기서 5% 내외, 5% 내외. 그리고 경찰과 행정에서 뭐 조직관리, 인사관리, 그리고 경찰 경무론 등이 되겠죠. 15% 내외가 경찰과 행정에서, 그리고 경찰행정과 법, 뭐 경찰행정법이라고도 하는데 요 범위에서 약 35% 내외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이 분야별 경찰 활동, 강론에 포함되는 분야별 경찰 활동의 내용은 주로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죠. 뭐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교통경찰, 경비경찰, 정보경찰, 보안경찰, 외사경찰. 여기에 개별 법률들이,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뭐 유실물법, 경범죄 처벌법, 뭐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뭐 경찰 방문 및 뭐 방범 진단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뭐 경찰 생활 안전 경찰 활동론에 관련된,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규정들이고요. 수사 경찰 활동론은 주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수사 규칙이라든가 그 이외에도 또 많은 하위 법령 법규들이 존재하죠. 교통경찰론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등 많은 법률들이 이 각각의 강론에 관련되어서 존재한다. 따라서 뭐 아마도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도 많고 상당히 경찰학이 뭐 보통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 다른 과목 내 출제 비율을 살펴보면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형법과 뭐가 합쳐졌다 그랬죠?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과목이라고 했죠. 형사소송법. 그래서 형법 총론에서 35%, 형법 강론에서 35%가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 약 30%가 출제가 되고, 형사소송법은 주로 수사, 증거 파트가 그 출제 범위가 된다고 합니다. 공판은 출제 범위에서 되도록 제외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총론, 형법 강론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론이 80%, 그리고 헌법 총론이나 한국 헌법의 기본 질서가 20% 출제가 되고요. 범죄학의 경우에는 범죄 원인론, 주로 범죄학 이론들이에요. 범죄 이론, 뭐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 지금 예시만 되는 거고요. 범죄학 시간에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뭐 사이크스와 마짜의 중화 이론, 그리고 서덜랜드의 뭐 차별적 접촉 이론, 뭐 글레이즈의 차별적 강화 이론, 그리고 뭐 머튼의 긴장 이론 등등등등 범죄 원인과 관련된 범죄 원인론이 그런 이론들이 50% 정도 출제가 되고요. 범죄학 일반, 범죄학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연구하는가, 연구 방법 등등과 같은 범죄학 일반에서 10%, 그리고 범죄 유형, 뭐 표출적 범죄, 도구적 범죄,
재산 범죄, 대물 범죄, 대인 범죄, 뭐 폭력성 범죄, 뭐 그리고 뭐 중범죄, 경범죄,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범죄 유형들과 그 각각의 특색들에 관한 범죄 유형론 10%, 그리고 범죄 통제 또는 범죄 대책론에서 30% 가량이 출제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과목별 출제 비율, 개편되는 과목에 대한 소개, 그리고 과목별 출제 비율, 경찰학, 형사법, 헌법, 범죄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찰학 총론 진도를 나가도록 할 텐데, 먼저 제1장 경찰과 경찰학 총설,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이라는 목차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경찰 폴리스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폴리스. 이 경찰이라는 개념은 라틴어인 폴리티아에서 연유됐다라고 합니다. 폴리티아에서. 이 폴리티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도시국가의 헌법 및 질서 있는 공동사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도입된 건 1886년 10월 3일자 승정원 일기에서 경찰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서구적 의미에서 경찰 개념이 도입된 건 언제다? 가보개혁 이후의 일이다. 가보개혁 이후의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극 같은 데 보면 포도청이라는 그쵸? 기관이 존재를 했죠. 경찰사 시간에 또 별도로 하겠지만, 이 포도청이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어떤 서구적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찰 개념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가보개혁 이후에 서구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 이제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 시간에도 아마 할 텐데 듣게 될 텐데, 대륙법계와 그리고 영미법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듣게 될 거예요. 대륙법계라는 건 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죠. 영미법계는 영국 영향을 받은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바로 영미법계에 포함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일본에 또 영향을 받았죠. 과거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대륙법계 국가에 포함이 되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법학 개론 시간 때 대륙법계가 뭐고 영미법계가 뭔지를 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대륙법계 국가는 통치권 중심의 어떤 그런 경찰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등 대륙법계다. 자,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누구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다? 행정법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었으며, 경찰을 규범적 강제작용 측면에 제한해서 본 견해다. 규범적 강제작용 측면에 제한해서 보고 있는 그런 견해다. 그래서 경찰을 어떻게,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을 어떤 개념으로 파악하냐면, 권리, 자유, 행동을 제한하는, 당위성을 전제로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권리, 자유, 행동을 제한하는 소극적 기능으로 보고, 경찰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누굴 대상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일반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작용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형식적 경찰 개념과 실질적 경찰 개념 중 바로 실질적 경찰 개념이에요. 실질적 경찰 개념. 즉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령적, 강제적, 권력적 요소가 있는 국가 기능은 다 뭐다? 경찰이라는 거죠. 경찰.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계되고 그 실행 방법이 명령적, 강제적일 때는 전부 다 뭐다? 경찰이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 개념을 넓혀주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 경찰기관, 보통 경찰기관 뒤에 우리가 형식적 경찰 개념, 실질적 경찰 개념에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지만 보통 경찰기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경찰 하면 떠올리는 바로 경찰 있죠. 제복 입은 뭐 형사들은 제복을 입진 않지만 사법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 이하 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연결되는 이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이 조직 대한민국 경찰청 조직 외에도 예컨대 구청도 있을 수 있고요. 시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구청과 시청 같은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법무부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행정안전부 등등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도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을 한다면 그 작용은 다 뭐다? 경찰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 개념을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 넓혀주고 있다. 보통 경찰기관에서만 하는 작용만을 경찰이라고 하지 않고 그 작용의 성질이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라고 한다면 경찰에 포함시켜 줌으로써 경찰 개념을 어떻게 해주고 있다? 확장시켜주고 있다. 넓혀주고 있다. 어디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이 또 이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경찰 개념에서는 경찰과 국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보고 있다? 어떤 관계로 보고 있다? 그러면 국가겠죠. 수직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즉 국민은 통치의 뭐다? 대상, 객체라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게 어디? 대륙법계 국가의 입장이다. 독일, 프랑스, 한국 등과 같은. 자, 그 다음 대륙법계 경찰은 그럼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살펴볼 텐데 고대 그리스 그죠? 도시국가 시대 이때 경찰이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가 폴리티아에서 경찰이라는 말이 연유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이때는 경찰 즉 폴리티아라고 하면 국가의 모든 작용이라는 개념이었다라는 거죠. 국가의 모든 작용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즉 고대의 경찰은 다시 말해서 모든 작용 활동, 국가 작용 전체,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헌법, 그죠? 정치만을 제외한 일체 영역이다라고 말하면 어떻다? 틀린다라는 거죠. 정치까지 포함하는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헌법, 모든 작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뭐가? 폴리티아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고대의 경찰 개념은 그렇죠. 그리고 중세 시대 15세기, 16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먼저 프랑스, 우리가 지금 대륙법계 경찰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보고 있죠. 그래서 먼저 프랑스의 경우에 14세기 말에 프랑스 경찰이라는 개념은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좀 확대를 할게요.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 그런데 이 프랑스 14세기 말의 프랑스의 국가 목적,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경찰이라는 개념이 어디로 전달되었다? 계수되었다라는 건 받아들였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전달되었다. 15세기 말 독일에 전달되어서 교회의 제후가 가지는 교회 행정의 권한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적 행정을 의미하게 되었다. 즉 국가 행정 전체를 의미하기는 하는데 뭐를 제외했다? 교회 행정의 권한은 경찰, 이 당시 15세기 말 독일에서의 경찰이라는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고대의 경찰과 중세의 경찰 시대는,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경찰이라는 개념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이라는 개념이 어떻다? 나뉘어져 있지 않았다. 경찰이 바로 뭘 의미했다? 국가 행정을 의미하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17세기 절대주의 시대가 도래를 하죠. 절대주의 시대라는 게 어떤 시대죠? 절대주의가 절대 왕조 시대라고 하죠. 뭐 루이 14세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절대적인 시대였죠. 이 17세기에는 국가 작용이 확대됨으로써 국가가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만들어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왕권이 국왕에게 집중되고 함으로 인해서 국가 작용이 아주 확대가 된다는 거죠. 뭐 외교면 외교, 그죠? 뭐 군사면 군사, 재정, 사법, 그죠? 등등 이런 국가 작용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전문 분야가 분리되어 나가서, 그러니까 외정, 외교 정치, 군사, 재정, 사법 등등과 같이 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 각각 세부적으로 전문 분야는 각각 분리되어서 전문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경찰 중세시대 때까지 15, 16세기까지 경찰 이꼬르 국가 행정, 국가의 모든 작용, 뭐 또는 15세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 행정을 의미했죠. 그러던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사회 공공의 안녕과 복리를 직접 다루는 내무 행정만을 의미하게 되어서 양쪽으로는 그 범위가 감소했다라는 거죠. 즉 외정, 재정, 사법 이런 것들은 경찰이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됐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경찰과 행정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왕의 양쪽으로는 그 범위가 감소했어요. 양쪽으로는. 그래서 국왕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경찰 국가적 행정이 전개가 되었다. 그래서 내무행정을 의미하게 되었고, 그 내무행정 이꼬르 뭐다? 경찰이죠. 그래서 절대 왕조 시대의 절대적인 국왕의 통치권이 경찰을 통해서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는 그러한 국가 형태, 이를 우리가 경찰 국가 시대, 경찰 국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대에 관료는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는 대신에 국왕의 권력에는 절대 복종해야죠. 그렇죠? 대신에 국민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에 근거해서 일방적으로 국민의 권리관계에 간섭하고 지배하는 체제가 갖춰졌다. 그렇죠? 국왕에게만 복종하고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한다? 지배하고 간섭한다. 누가? 관리들이. 그렇죠? 그다음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 이 당시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에 머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플러스하여 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절대주의적 국가 권력이 기초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도 뭐가 활용되었다? 경찰권이 활용되었다. 다른 말로는 경찰의 임무에 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까지도 포함되었다는 거죠. 경찰이 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에 관여한다.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물론 장단은 있겠지만 경찰권은 우리가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작용이죠? 명령, 강제하는 권력 작용이죠. 이 권력 작용은 기본적으로 명령 강제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굳이 명령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명령이라는 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게 명령 강제란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찰권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공공복지를 증진하겠다. 오늘날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날에서는 이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은 반드시 경찰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법치국가 시대 그 경찰 개념을 보면 알겠지만 탈락하게 돼요. 하지만 이 경찰국가 시대에는 소극적 치안 유지 플러스 뭐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까지도 경찰의 임무였다. 그러던 것이 근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대, 뭐 우리가 흔히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라고 하죠. 이때 계몽 철학, 뭐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 프랑스 대혁명 등등의 영향으로 법치주의, 인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가 생성됨에 따라서 경찰 분야에서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 즉 복지경찰 분야가 어떻게 됐다? 탈락한다, 제외되었다. 그래서 경찰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 소극적 치안 유지만 하는 기관이다, 하는 기구다, 하는 개념이다. 즉 소극적 위험 방지의 분야로만 경찰 개념이 축소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펴보면 경찰 대륙법계의 국가에서 경찰 개념은 점점 어떻게 됐다? 올수록 축소되었죠. 18세기, 19세기까지는. 그렇죠? 국가의 모든 작용에서 뭐 예컨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작용,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 국가 목적을 의미하다가 15세기 독일에서는 교회 행정을 제외시켜서 일체 국가 행정, 그죠? 그러던 것이 절대주의적 경찰 국가 시대에 와서는 외정, 군정, 재정, 사법까지도 제외시켰죠. 다만 소극적 치안 유지뿐만이 아니라 적극적 공공복지의 증진은 경찰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던 것이 18세기, 19세기 근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대로 오면서 소극적 위험 방지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경찰 개념에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죠. 인류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2차 세계대전을 겪고 그 이후에 비경찰화라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거죠. 즉 범죄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 우리가 이제 뒤에 경찰 종류할 때 다시 볼 거예요. 협의회 행정경찰 사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뭐 위생경찰, 경제경찰, 건축경찰 등 경찰 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보통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비경찰화. 즉 반대로 말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는 위생경찰, 경제경찰, 건축경찰 이런 기능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통 경찰기관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권한들이 그렇죠? 그러던 것을 다른 행정기관의 분장사무로 이관하게 되었는데 왜냐면 너무 이제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건축 허가도 경찰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속 나가서 뭐 유통기한이 지난 어떤 음식물을 쓴다 이런 경우에도 경찰이 뭐 영업 정지를 명령을 한다거나 그런 위생경찰의 기능도 경찰기관에서 보통 경찰기관에서 담당한다.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너무 권한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으로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 그런 기능들을 분권시켰다, 이관시켰다. 그런 작업을 뭐라고 한다? 비경찰화라고 한다. 비경찰화. 그렇게 함으로써 비경찰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임무로 경찰의 기능이 제한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비경찰화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기억해둬야 될 용어가 비범죄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기존에 범죄이던 것을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게 비범죄화죠. 뭐 예컨대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를 보면 미국의 어떤 주는 뭐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 합법화 이전에는 대마초를 피는 행위가 뭐였죠? 범죄였죠. 합법화 이후에는 범죄가 아닌 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 범죄였던 걸 범죄가 아닌 걸로 만드는 것을 비범죄화라고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형법상의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그렇죠? 더 이상 과거에는 범죄였는데 이제는 범죄가 아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비범죄화라는 개념이다. 비경찰화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내용이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즉 요거죠. 17세기. 그리고 법치국가, 근데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을 비교를 해둔 내용인데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의 실의 상황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주권이 나라의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임금, 군주에게 있다. 그래서 군주 주권론이라고 하죠. 법치국가 시대의 경찰은 시대 상황이 계몽 철학이 만연하던 시기이고요. 자연법 사상, 법치주의, 자유주의, 권력 분립주의, 그죠? 이런 사상들이 주된 사상으로 받아들여지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찰 국가는 경찰 국가 시대에는 경찰을 시민과 대립 관계로 봤죠. 즉 경찰 또는 국가와 국민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과 경찰을 대립 관계로 봤고 재판 통제를 경찰은 받지 않는 지위에 있다라고 봤죠. 그리고 법치주의 시대의 경찰은 경찰을 뭘로 봤다? 제복이면 시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찰도 시민이다라는 거죠. 시민의 일부다. 그래서 또 법에 따라 재판 통제도 경찰이 받는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법치국가 시대에는. 그리고 경찰 국가 시대의 경찰 국가 시대에는 시민, 국민을 경찰권의 대상, 객체로만 봤던 반면 법치국가 시대로 오면서 시민 경찰권의 주체, 경찰권은 누구에게서 나온다? 시민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민, 국민에게서 시민이 가지고 있는 경찰권을 누구에게? 경찰 또는 국가에게 잠깐 맡긴 거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자연법 사상이고 법치주의 사상이죠. 그렇죠? 경찰국가 시대에는 경찰 업무의 범위가 내무행정 전반이었죠. 즉 소극적 치안유지 플러스 뭐 적극적 공공복리의 증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었지만 경찰 업무의 범위가 법치국가 시대에는 어떻게 됐다?
소극적인 위험 방지로 제한되게 되었다.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만 한정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소극적 위험 방지에 경찰의 임무를 한정한 법이 독일과 프랑스의 대표적인 법률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이게 뭐 순서로 나오기도 하고요. 뭐 연도별 순서대로 그리고 문구를 좀 치사한 문제이긴 하지만 약간 바꿔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4년 독일의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란트는 주에 해당돼요. 여러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그렇죠? 그런 주, 독일에서의 주죠. 그 독일에서의 주를 란트라고 하는데 결국은 프로이센의 일반 주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 주법. 1794년 독일의 프로이센 주의 일반 주법에 보면 경찰관청은 이 법 일반 안트법 제10조에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 여기에 공공복지 언급이 관련된 언급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1794년 독일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을 뭐로 본다?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한정한 법률로 오늘날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794년에 이미 만들어진 경찰의 직무를 소극적 위험 방지로 제한하는 법률이 1794년 독일의 일반 란트법, 독일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으로 이미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않았다. 그래서 19세기 전반에는 적극적인 복지 경찰도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현실적으로는 근 100년간을 그렇죠? 이게 18세기 말이죠. 근 100년간을 19세기 전반까지 그렇죠? 적극적인 복지 경찰도 인정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경찰의 임무를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로 뭐 질서 유지 등을 위한 방지 분야로 이 1794년 독일 프로이센의 일반 란트법에서 이미 그 제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던 것이 1882년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이죠. 1882년 이게 그 유명한 경찰에게서 가장 유명한 판결 중에 하나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라는 판결을 해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이 판결을 통해서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법 해석상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은 이미 언제 1794년에 되어 있었죠. 근데 그 법을 법원에서 최초로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의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이냐면 이 크로이츠베르크라는 곳에 뭐 전승 기념탑이라는 그죠? 전쟁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한 전승 기념탑이라는 조형물이 있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한 거죠. 건물을.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야, 너가 거기다가 집을 지으면 너 집 뒤에 있는 사람, 너가 짓는 그 건물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전승 기념탑에 대한 조망권을 침해받잖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잖아. 저걸 저렇게 멋진 건물을 볼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허가를 안 해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한 거죠. 아니, 경찰은 이 법에 의하면 경찰은
소극적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라는 게 틀림없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뭐 조망권이니 뭐니 복지에까지 관여를 하려고 하니 이게 도대체 위험 방지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조망권이라는 것이 위험 방지와 조망권이라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에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경찰의 임무는 위험 방지에 한정된다라고 한 최초의 판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1931년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에서 1882년 이후죠.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에서 4조에서 경찰 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험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의무로 규정을 한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속적 위험 방지에 경찰의 임무를 한정한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1795년 프랑스 경제처벌법전은 2차